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한국 군대의 어둠, 한국 군대의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참전용사 후원기업 인프레쉬와 함께 했습니다. 아시는 분도 꽤 있으실 텐데 저는 21년도에 입대했습니다. 7사단 KH-179 포병으로 갔다 왔죠. 가기 전에는 나이도 좀 있고 잘할 수 있을까란 걱정을 했지만 군생활도 선임과 동기들을 잘 만나서 나름 재밌고 알차게 하고 왔습니다. 느낀 점도 많았고 제 인생관도 좀 바뀌었죠. 간부님들도 다는 아니고 대부분 좋았고요. 이게 병사의 적은 간부라는 말이 괜히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부대에 있는 중위들이 저랑 다 동갑이기도 했죠. 저는 비교적 최근 군대에서 병사로 있으면서 현재 한국 군대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점들이 전역하고 나서 사회에서도 다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6.25 당시 전차 한 대도 없이 싸웠던 국군은 올해 국방 예산 세계 10위를 차지했고 K방산이라고 하는 한국 방위산업도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발전했죠. 작년 한국 방위산업의 수출 규모는 세계 9위를 달성했습니다. 목표도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고요. 한국 방산이 빠르게 발전하고 또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민간 산업에서 발전한 첨단 기술이 무기에도 들어갔기 때문이죠. 동시에 북한 덕분이기도 합니다. 덕분이라기보다는 때문이죠. 뻔히 저기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북한이 김씨 일가가 핵 개발하고 심심하면 미사일을 쏘는데 보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남북으로 분단된 이래 사실 이때까지 한 번도 군사적 긴장감이 완전히 사라진 적은 없었습니다. 남북 군사적 대립이라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군사력과 국방, 안보에 대한 사안은 어느 정부가 집권하든 중요한 과제 중 하나였죠. 특히 1971년 주한미군 2만 명이 철수하면서 안보의 위기가 발생하자 정부는 고도화된 무기 개발과 생산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1991년 불곰 사업도 방위 산업이 고도화된 데 한몫했고요. 불곰 사업은 1991년 한국 정부가 당시 소련에게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한 경제협력 차관 일부를 무기로 받은 사업입니다. 최신 무기는 수출하면 기술이 유출될 수 있기에 꺼리는데 이때 소련의 최신 무기와 기술을 확보한 게 발전의 기회가 되었죠. 북한의 존재 자체가 저를 포함한 한국의 남성분들이 군대에 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초등학교 때는 분명히 제가 군대 갈 쯤에는 통일이 되어서 안 가도 될 거라 생각했는데 어찌되었든 반대로 까놓고 말해서 한국 군대는 현재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현재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고 제도적, 사회적인 문제들과 맞닥뜨린 상황이기 때문이죠. 한 곳에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병사와 간부 양쪽 다 문제가 크죠. 만약 지금 마주한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한국 군대는 제 역할을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먼저 병사 쪽부터 보죠. 병사 쪽의 가장 큰 문제는 단연 숫자입니다. 40년 만에 병력 반토막 5060을 군대 모셔오자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올 정도죠. 기사를 보면 군 병력은 2040년대 30만 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전력의 핵심인 병력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지기 때문에 전투 지원 업무, 즉 경계와 행정, 취사, 청소 같은 이들을 5060에게 맡기자는 내용을 국회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일부 시행 중이기는 합니다. 취사병이 부족하니 민간 조리사를 고용하고 있죠. 경계 근무까지 민간인에게 맡기는 건 실현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핵심은 그만큼 병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이죠. 한국은 유례없는 저출산, 고령화를 맞이하고 있고 좀 암울하지만 마땅한 해결책도 현재는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영상에서 말했듯 사실상 심각할 정도로 낮은 출산율을 해결하더라도 저출산 자체를 해결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죠. 저도 복무할 때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일단 경계 근무를 너무 자주 들어갔죠. 야간 비번은 없다고 봐야 하고 야간 위병소가 아니라 불침번인 날이면 행복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제가 전역하고 얼마 뒤 저희 부대는 사라졌죠. 인원수 때문에 부대들이 통폐합되고 있거든요. 인원수 자체가 줄어든 것도 문제지만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군대에 와서는 안 될 사람들이 온다는 것이죠. 즉 질이 너무 낮아졌습니다. 이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과 비교해보면 바로 와닿으실 겁니다. 일본 군부는 병사를 소모품 쓰듯 징집해 사용했죠. 핵폭탄을 맞기 직전 막장으로 치닫았던 당시 일본군조차 현역 판정률은 80%를 넘지 않았습니다.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 70%대로 추정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 한국의 현역 판정률은 80%를 넘어 90%와 가깝습니다. 제가 복무할 때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가 현역이라고. 안 좋은 뜻이 아니라 몸이 너무 안 좋은데 훈련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징집했다는 뜻이죠. 당연히 부대에 제대로 적응하기도 힘들고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개인의 영역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대 전체의 사기 감소는 물론이고 불만까지 만들어내죠. 매주 병원에 가야 하는 사람이 현역으로 들어와 버리면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다가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것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20대 초반이 모여있는데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쟤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도 뭐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간부들 입장에서도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렇다고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에게 엄청나게 무언가를 챙겨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휴가 며칠 정도가 다입니다. 그리고 처우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뭐 군부대 내 처우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문제는 사회로 나와서입니다. 원래 군 가산점 제도가 있었지만 지금은 폐지되었죠. 사실 이 가산점 제도도 공무원 준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요. 현재는 의무를 다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했다고 특별 대우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시기인 20대 초반의 세월을 갖다 바쳤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죠. 과거라면 모를까 현재 청년들의 정서로는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가끔 보면 군인을 비하하는 사람들도 존재하죠. 집 지키는 개가 제일 유명한 말입니다. 국군의 날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국군 장병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1위를 차지한 것은 감사합니다였습니다. 이게 형식적이어 보이지만 막상 복무하고 있으면 진짜 다르게 와닿죠. 그런 마땅한 해결책이 있냐? 없죠. 이게 전부 인원이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니까요. 이렇다 보니 여성 징병제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국회에서 언급될 정도로 꽤 논의가 활발한 사안이죠. 하지만 실현은 어렵습니다. 다른 이유를 다 제쳐두고 결국 입법을 해야 하는 문제인데 입법은 국회의원이 하죠.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야 하는 특성상 정치 생명을 걸어도 될까 말까입니다. 임기 중 성공한다 하더라도 다음 선거에서 질 확률이 너무 높아지죠. 또 시행 초기에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엄청나게 욕을 먹을 테고요. 이제 간부 쪽을 한번 보죠. 간부 쪽의 가장 큰 문제는 대우입니다. 2023년 군대를 떠난 경력 5년 이상 간부 즉 장교와 부사관이 9,000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사단급 병력이 그것도 간부가 군을 떠난 것이죠. 특히 군의 허리인 5에서 10년 정도의 중간 간부, 대위, 중사급의 이탈이 두드러졌습니다. 국가보훈부 통계를 보면 정확히 9,481명이 군을 떠났죠. 뭐 간부가 넘쳐나서 너무 인기가 많아서 고급 인력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진급이 밀려서라면 또 모르겠지만 나가는 인원만 많은 게 아니죠. 들어오는 인원도 줄었습니다. 저출산 문제도 아니죠. 2022년 학사장교 모집에 지원한 인원은 4년 전인 2018년과 비교해 39% 줄어들었고 초급장교의 주축인 3, 4간 학교에서는 들어왔지만 도중에 포기한 인원만 중도 퇴소한 인원만 5분의 1이 넘죠. 올해 육군의 1분기 부사관 모집률도 36.7밖에 안 되었습니다. 100명을 뽑아야 한다고 치면 37명 정도만 들어왔다는 말이죠. 특히 강원도 지역은 미달이 두드러졌고요. 초급장교 인간 인원의 70%를 차지하는 학군장교 ROTC 역시 위상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금전적 혜택과 취업시장에서 이득이 되니 정원 이상으로 지원했지만 이제는 정원을 채우는 것도 걱정할 처지이죠. 현역 복무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면 병사와의 봉급 격차 축소와 금전적 보상 체계에 대한 불만, 전역 후 사회 진출에 대한 혜택 약화, 장기 복무나 진급에 대한 불안, 자기개발 여건 미흡이라는 응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탈은 물론 왜 지원하지 않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들을 알 수 있죠.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온 이유가 금전적 메리트입니다. 병사들과 돈이 얼마 차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GOP와 해군의 함정근무 같은 경우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초과근무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하지만 노동에 대한 보상은 터무니없죠. 단순히 돈이 적다는 게 아닙니다. 단적인 예로 한 군인은 200시간 정도 초과 근무를 했지만 국방부에서는 67시간만 인정해 주었죠. 규정상 특혜를 줄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직업군인에게 초과 근무란 그저 무임금 노동일 뿐이죠. 병사들의 보수가 늘어나고 복무일수가 단축되자 장교로 경력을 쌓는 것보다 병사로 빨리 끝내고 취업 활동을 하자가 된 겁니다. 저라도 그럴 것 같네요. 강원 양구군의 한 육군 부대에서 부사관으로 5년 복무하다가 전역한 조모 씨는 숙소 보일러가 고장나 겨울에는 찬물로 샤워했고 건강도 나빠지다 보니 군 생활을 계속해야 하나 회의감이 들었다고 말했죠. 아니 요즘 뉴스 보니까 삐까뻔쩍 하던데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전체 부대에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간부들은 아직도 열악한 숙소에서 민간보다 훨씬 적은 월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죠. 업무 강도도 강한데 말입니다. 민간과 군의 괴리감이 커질수록 보상이 더 적어질수록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당직 근무 5분 대기조 근무를 하고 수당을 기대하는 것보다 민간에서 대리뛰는 게 낫다는 말도 나오고 중사로 전역해 택배를 하는 김모 씨는 전역 후 월급이 3배로 올랐다. 사실 업무 강도가 그렇게 차이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죠. 애국심 좋죠. 좋은데 이 관계라는 게 서로 신뢰를 주어야 믿고 따르고 마음도 생기고 하는 거 아니겠나요? 제가 부대에 있을 때도 간부들이 쉬는 모습을 거의 못 봤습니다. 쉬는 날에도 나왔고요. 사실 군대에서 병사보다 더 중요한 게 간부입니다. 간부들에 대한 처우가 계속 이런 식이면 조직에서 제일 먼저 떠나는 건 유능한 사람들, 다른 곳에서도 부르고 일 잘할 자신이 있는 소위
우리 에이스들이 가장 먼저 떠나죠. 병사 문제와 저출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간부 문제는 해결 방법이 다양함에도 방치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병장 월급이 하사보다 많은 건 좀 문제가 있죠. 병사 월급을 올린 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올려줘야죠. 그런데 간부들도 같이 올려줘야죠. 작고 강한 군대, 첨단 군대를 만든다고 하는데 장비를 운용할 유능한 인재가 없으면 무슨 소용일까요?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언젠가 발 뻗고 잠자기 힘든 국가가 될지도 모릅니다. 국가의 3요소라고 하면 주권, 영토, 국민이 꼽힙니다. 국제법상으로는 영속적 인구와 분명한 영토, 정부, 그리고 외교 능력을 갖추어야 국가라고 말하죠. 우리가 우리를 지킬 힘이 없다면 영토는 빼앗길 테고 주권은 상실될 겁니다. 국민은 고통받을 테죠. 사라질 수도 있고요. 이때까지 대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는데 대우하면 떠올려야 할 분들이 또 있죠. 바로 참전용사입니다. 보통 참전용사 대우 이야기가 나오면 다른 국가와 비교를 하는데 당연히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부족하고 굳이 해외랑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절대적으로도 대우가 부족한 것이니까요. 참전용사의 상당수가 가난과 냉대에 찌들어 계시죠. 이렇다 보니 최근에는 참전용사분들이 내가 지킨 나라가 원망스럽다며 울분을 토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과거와 달리 울분의 목소리가 커진 이유는 당장 한국 내에서도 대우가 너무 비교되거든요. 참전용사 81세 김모 씨는 우린 백도 없고 명예 때문에 할 말도 못해 지지리도 혜택을 못 받는다. 옛날엔 불평불만이 적었는데 다른 유공자들이 돈 받고 혜택 받는 걸 알게 되면서 우리가 홀대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토로했죠. 앞에서 말했듯 이번 영상은 참전용사 후원기업 인프레시와 함께 했습니다. 상당수의 참전용사 분들은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힘들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지금 나오는 영상이 실제로 참전용사 분이 살고 계신 곳이죠. 무너질 듯한 천장, 씻을 수조차 없는 화장실, 언뜻 봐도 살기에 적합하지 않죠.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청테이프와 나무로 버텨낸 벽과 문, 구멍난 벽에 시멘트 벽돌 옆 초라하게 놓인 간이 침대, 이곳들 또한 대한민국의 영웅 6.25 참전용사들의 거주지였습니다. 정전 후 가난에 허덕여온 참전용사들. 하지만 이 참혹한 환경 속에서도 세상 밖의 대한민국은 너무도 큰 발전을 이루었기에 이들의 집안에는 자랑스레 태극기가 걸려있죠. 오늘 함께한 인프레시는 이런 내용을 세상에 알리고 참전용사분들을 후원하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인프레시는 피부암을 앓고 있지만 씻을 수 없는 화장실에서 고통받으며 아픈 아내와 함께 노후된 집에서 생활하는 등 일상조차 힘겨운 상황에 놓인 참전용사들을 위해 즉각적인 지원을 결심하고 대대적인 화장실 개선부터 시작해 에어컨, 세탁기, 밥솥, 전자레인지 등 필수 가전제품과 전기세, 식비, 의료 지원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을 넘어 해외 참전용사들에게까지 확장되고 있으며 모든 이야기들을 다큐멘터리로까지 제작하여 현 세대에게 전하고 있죠. 인프레시의 행보가 알려지며 유명 한국인들까지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싱 국가대표 임혜지 선수, 사격 국가대표 박하준 선수, 유명 댄서 아이키까지 함께 참여했죠. 더불어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은 자신들을 도와준 기업과 이 뜻깊은 일에 동참한 한국인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은혜를 갚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겠어요. 감사합니다. 축복이 있기를. 사랑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인프레시는 또 다른 참전용사들을 위해 새로운 후원의 길을 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최근 특별한 의미를 담은 후원 굿즈를 출시했는데요. 이 태극기 키링은 6.25 전쟁 당시 참전용사들의 굳은 의지를 서명으로 새긴 경주 학도병 서명문 태극기를 그대로 재현한 작품입니다. 각 서명이 정교하게 재현된 이 키링은 디테일이 돋보이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후원은 기업명이 아닌 후원자들의 이름으로 전달되죠. 저 또한 후원에 동참하였으며 참전용사들의 별세 소식이 잦아지고 있는 지금 더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상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인프레시의 행보에 따뜻한 응원을 보내며 다시 한번 6.25 참전용사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하며 한국 군대의 어둠, 한국 군대의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